예, 2021년도 인권보호대 행사에 앞서서 올해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을 하셨습니다. 2021년도는 어찌 보면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그 설렘이 실망과 분노로 점철되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의 개혁 과제들의 일본 전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원했던 국가보안법이랄지 차별금지법, 언론중재법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개혁 법안들이 중단되거나 자초되거나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올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나게 폭발했었던 때였지 않나.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누구에게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총괄을 맡게 된 최용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받는 인권 총괄 보고는 각 위원회 15개 위원회와 각 TF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올해 한 해의 인권 이슈들에 대해서 이걸 종합해왔던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일부 누락되거나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인권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셔서 올해 한 해의 인권 이슈를 좀 두루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인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함 촛불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출생 그리고 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과반수 이상 3분의 2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 국회는 아직까지도 개혁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들이 많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위로 있는 코로나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나 모든 개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블랙홀처럼 사라지면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점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나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가 검찰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 검찰 개혁 과제 중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부분이랄지 또 특히 또 올해 고위 공직자 수사 범죄초가 출범하였습니다. 일부의 비판은 있었지만 어떤 그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개혁 과제 중에서 이 공수처 출범은 염원 우리의 진보적인 검경 또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공수처의 출범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 수사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국정원 관련된 문제랄지 정보경찰의 존재 문제, 또 국정원의 국내 보안 정보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대테러 업무를 비롯한 마지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원이었던 정보경찰, 그러니까 일치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 정보경찰의 폐지 이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의 경찰 개혁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내었던 촛불 집회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법조 관련된 사법농단 행위자들에 대해서 무죄가 계속적으로 구형 내지는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 사법농단에 대한 우리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화입법을 비롯해서 우리 과거사 부분 분야에서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제도적인 시스템 관련해서 가장 좀 개혁적인 부분으로 좀 나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화입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그 활동을 개시했고 또 5.18 민주화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요순 사건 관련된 법도 만들어져서 여러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들이 이제야 그 신원을 회복하는 절차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 조직적인 한계가 여전히 내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5.18 관련해서 올해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슬퍼하지 않을 죽음이 있고 눈물 흘리지 않을 죽음이 있겠습니까마는 전두환의 사망에 대해서는 전 민변에서도 성명서를 내서 슬퍼할 수 없다라는 논평이 있었습니다. 사과와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전두환의 사망은 비록 그 사람이 죽었지만 5.18에 관련된 또 80년대에 있었던 많은 인권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제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2018년도 대부분 판결 이후로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기각하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청구협정회에서 소멸했다면서 각하한 판결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 과거에 일제 강점과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고통, 역사적 정의가 과연 사법적인 평가에서 과연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해서 올해 초에 이번 피해자에서 그 국가 면제로운 부분들을 배척하면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거 각하하는 판결까지 있어서 상당히 엇갈렸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제 강점가의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랄지 강제징용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가해자로서 있는 게 이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 인권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코 베트남 민간인 학살 부분들에 대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기 있는 그 당시에 참전을 했었던 그때 참전했던 그 군인이 증언에 참여해서 일부 진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문제들에 주장하듯이 우리 또한 그 가해자로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 것과 사과가 또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게 세월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남아 있는데요. 법원은 지난 김석균 등 해경 지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변호사들이 이야기한 주장과 입증이 과연 어디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면죄부 판결이 우리 사회 국가에 있어서의 해양 경찰 비롯한 국가기관이 해야 할 업무상의 어떤 지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서울시 광장에는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이 철거되었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인권 이슈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 개발과 관련해서 이거 침해되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첨예한 새로운 우리 민변에서 관심 가져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증거 관련해서 그 영장을 심탈하는 증거 관련된 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루다 사건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그 민감 정보의 통신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100억 건의 카카오톡 비공개되어 알았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학습 대입대로 활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민감 정보에 관련 부분들 강조되었지만 새로운 우리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이런 증거 확보가 개인의 어떤 정보와 어떻게 충돌되는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인권 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검토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건 민변이 창립 이래로 또 민변 이전에 우리 선배 그룹 1세대 인권 변호사였던 많은 선배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 후배들까지도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올해로 73년 엊그제로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너무 만획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제7조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헌재 증인돼서 3년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 3년이 넘은 국가보안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혼으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론사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막 맞았던 화이자 등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 백신 독점, 불공정한 갑질 계약 문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제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 또한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디까지 이 부분도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일정하게 그 특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자사고에 관련된 취소 소송에서 학교들이 승소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사고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해 7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의 장기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들을 제대로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부분들은 또 노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또 소득 감소를 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노동자들이 정규 전환 없이 자의사 방식으로 이제 정규 전환 문제가 됨으로써 사실상은 무늬만의 어떤 정규직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늬만의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비판들은 현 정부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회사로 전환 형태에 있어가지고 비판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뭐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다쳐서 죽거나 또는 해고돼서 죽거나 하는 그런 권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그러한 그 외침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새겨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중대재해법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용균이법이라고 해서 개정이 되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상당히 아직도 전면적 확대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시행령을 통한 어떤 제재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속히 개정하거나 폐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용노조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가장 중요한 기조 하나가 복수노조였습니다. 또 삼자개입 금지였었는데 지금 현재의 노조 그때는 금지였고 지금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용노조가 설립함으로 해서 노조 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들이 지금 발생하면서 노노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 유성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유성기업 노조랄지 에버랜드 노조, 그러니까 제2노조에 대해서 어용노조라고 하는 그 설령 무효 판결도 있었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운동들이 현주소가 아닌가, 이 복수노조가 가져다주는 단결권 침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그런대로 올해 과거 미투와 또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점철되었던 문화예술계에서 그나마 염원이었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번에 제정이 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었지만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다만 좀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일부 비판도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 조폭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 문신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번 우리 인권 보고서 하면서 이 문제도 새롭게 인식했지만, 과연 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어떤 이렇게 경건함이라 그럴까, 권유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포용성 있는 자세로 좀 용해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유엔군 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이시우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도 꽃갈선, 유엔의 꽃갈선 미군이다라고 이미 평가를 했듯이, 실질적으로 유엔사로서 역할하는 사실 정원을 구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유엔사라고는 에피를 쓰므로 해서 여러 가지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면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이후로 이제 특히 방위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요구, 이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우리 한미 간의 어떤 그 동맹 관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부담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론개혁 관련해서 언론중재법에서 올해 아직 미완성이죠. 아직 가지 못했던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들이 논의 중에 있다가 현재 정체되어 버린 상태였는데, 우리 민변에서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가짜 뉴스가 유튜브상에서 행해가고 있는 요즘에 조금은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좀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가장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었던 문제, LH 관련된 부정 투기 문제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큰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우리 사회에 한번 L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유관적인 업무를 하는 데서 이러한 불법적인 업무를 지득한 가운데서의 어떤 투기를 하는 행위들을 이번에 제거할 수 있는, 이번에 없앨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문제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성소수자 스스로 이 사회를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무겁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혐오, 또 스스로 지키기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연대, 이 부분들이 우리 모두의 인권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 관련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애 탈시설 관련된 문제지만, 아직 초보도 법안도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전혀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탈시설에 대한 이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 이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동 학대 부분들은 여전히 양부모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부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친부모냐 양부모냐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2인 가족, 3인 가족, 소수 가족 형태가 사실 늘어나는 거였고, 1인 가족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 법제도가 이게 뒤따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이제 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군대 내 성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문제고 미래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워낙 군대 내 폐쇄성으로 인해서 숨겨지고 또 타일러지면서 은폐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문화적인 것이 많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라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민변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서 좀 더 감시 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 노동 인권 침해 부분들은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또 문제됐던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됐던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보여줬던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발언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보여주는 특히 더 가혹한 이중적, 삼중적인 무시와 멸시까지도 포함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가사 노동자들을 우리가 가사 도우미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었지만 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법이 제정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인권상을 이 가사노동자 운동을 했었던 최은미 대표가 또 수상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권이 좀 이렇게 가려지고 숨겨져 있고 안 보이는 곳이 있지만 조금씩 이러한 가사노동자와 같은 숨겨진 노동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서 보호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더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태죄는 현재 국회가 만들지 않으면서 사실 실효가 돼버린 상태죠. 그리고 이제 좀 전환해서 우리 남북관계 부분들은 가장 희망차게 올해 문재인 정부에 시작을 했었고 많은 비전, 감동을 줬지만 현재까지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달에 그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이제도 아마 곧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탈북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분 보호관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향에게 맡긴 어떤 그런 것 같이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또 가중적인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그 이후로 한통련에 대해서 이적화 되어졌고 또 지난 몇 년 전에 김정사 사건에서도 한통련 문제로도 유죄 부분이 무죄가 되지 않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럴 이유로 해서 이 한통련에 대해서 비자갈급을 거부해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공고와 등에 있어서 요건을 발급받아서 대표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입국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굳이 대표자까지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는 기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 그리고 홍수, 때 아닌 산불 등등 우리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 또한 이러한 기후 변화 그리고 식생활 변화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더딜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인권, 미래 인권을 위해서 이 환경 분야 특히 기후 위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한국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제도와 법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습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해 형사소임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인과관계 또는 그 화학적 인과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망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대한민국과 제조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식약청 등의 어떤 책임들을 묻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서 국제사회는 일부에서는 보수화 내지는 반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만 국가보안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홍콩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더라도 가혹한 중국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중국 체제에 반하는 홍콩 시민들을 압박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서 이제 국제연대 위를 지는 데서 좀 더 큰 연대를 할 것이라고 믿고요. 오늘 오전에서도 미얀마에서는 군대 탱크가 군대 그 트럭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5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미얀마의 어떤 군부 정권에 의한 쿠데타,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과거 박정희의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의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누구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화 사회주의로서의 어떤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속히 미얀마가 민주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 한 해 인권의 의대의 이슈를 저한테 맡겨진 게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이걸 다 한다라고 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미처 다 말 못했고 또 각 위원회에서 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미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또는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고 내년은 더 의미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가장 사회적 약자한테 더 가혹하게 온다는 사실을 올해 인권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아동, 성소수자, 비정규 노동자 이런 보다 더 사회적인 그 약자에게 가혹한 코로나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미진하거나 중단되거나 했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뭐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이나 또는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이런 많은 악법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올해가 내년이 호랑이 띠고 올해가 소띠라고 하는데 우리 민변 우리 선후배 변호사님들이 호시부의 자세로 내년 호랑이 띠를 맞지만 그때는 더 맹렬하게 투쟁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 다짐해 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권보고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